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인상적인 군사력으로 유명한 나라로 특히 압도적인 화력으로 공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현무미사일, 이지스 구축함과 같은 선진 해군력, KF-21과 같은 주목할 만한 공군력은 공격력의 상징입니다. 한국은 적을 공격하고 파괴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어 군사력이 인상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도적인 화력도 특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예기치 않은 미사일 대량 공격을 받을 경우 한국의 화력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시 강력한 반격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강력한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여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고 영토와 국민을 불필요한 손실로부터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역 안보 상황은 한국에 더 많은 도전을 제공합니다. 북한과 중국과 같은 불안정한 국가들과 마주하고 있는 한국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방어 조치를 개발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지역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진 군사기술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연하고 현명한 전체 안보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지정학적 긴장과 한반도의 안보 도전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자체 방공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국가의 방위 정책에서 중대한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 독립성과 자주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도발은 한반도의 안보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1월 14일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북한이 동해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중거리 및 초음속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예고 없이 발사했으며 작동 범위가 5.0km에 달하는 대륙간탄 도미사일 ICBM 시험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군사적 충돌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의 억제 및 방어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여겨집니다. 그 위협에 직면하여 한국은 국내 방위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하늘에서 오는 모든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선진 방공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고효율 요격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레이더 시스템과 감시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포함하여 목표 탐지 및 추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한국은 미국도 보유하지 못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는 자체 개발한 미사일 시스템을 통해 한국의 방어 능력에 대한 희망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공격 및 방어 미사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달성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국가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사일은 다른 모든 무기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처음 등장한 이래 여러 개발 단계를 거쳤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처음부터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소유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서방, 특히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기술과 미사일을 수입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미사일 지침에 따른 여러 제한을 포함하여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한국은 자체 고급 기술로 무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능력은 단지 성공적인 시스템 개발뿐만 아니라 인상적인 역사를 바탕으로 적에게 공포를 주며 국가 자체 방위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미사일에 대한 결단력은 부인할 수 없으며 우리는 높은 품질로 그것들을 생산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한국의 철의 벽으로 불리는 LSM-2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한국은 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신뢰를 두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 방위 프로젝트로서 최종 조립 단계에 있습니다. LSAM은 고도 50-60km에서 탄도 미사일은 물론 초음속 미사일까지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설계되었으며 우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바지선 발사대에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의 SAM-2 요격탄이 이동식 발사대에는 요격 대상인 표적탄이 각각 장착되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표적이 발사되면 LSAM-2의 다기능 레이더가 즉시 이름을 감지해 정확한 위치를 화면에 표시한다. 이어 발사 신호와 함께 요격탄이 발사되자 얼상 감지 장비 TOD 화면에 비행 궤적이 잡혔습니다. 추진기관일 2단과 직격 자율 비행체 KV-3단으로 구성된 요격탄은 1단 로켓 분리 2단 로켓 분리에 이어 KV가 분리되었고 표적탄과의 거리가 좁혀지더니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군 미사일 방어의 핵심이자 LSAM-2의 개발은 단거리에서 장거리에 이르는 탄도 미사일과 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한국의 다층 방어 체계의 일부입니다.
이 시스템은 저고도 및 고고도 요격 시스템을 결합하여 다층 방어막을 구축함으로써 한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화합니다. LSAM을 통해 한국은 현재의 위협뿐만 아니라 북한과 다른 국가들에게 한국이 어떠한 공격적 행동에도 자체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능력이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동시에 LSAM의 성공적인 배치는 한국이 파트너 국가들의 방어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가 안보 분야에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는 한국의 노력의 일부입니다. 날아오는 적대함 미사일 등을 격추할 수 있는 국산 해군 요격 미사일의 세부 영상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수면 위를 낮게 스치듯이 비행할 수 있는 신형 함대함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이 신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들을 증강하고 있어 해군 같은 함대공 요격 미사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기술 품지로는 최근 국산 함대공 요격 미사일 해궁의 첫 품질 인증 사격 시험 발사 및 요격 성공 영상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실제 품질 인증 사격은 지난 2021년 12월 이뤄졌지만 기품원은 최근에야 세부 영상을 공개한 것입니다. 품질 인증 사격은 미사일 등이 실전 배치된 뒤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기품원은 두 발의 해군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모두 표적에 명중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영상에서 해궁은 해군 신형 호위함 대구함에서 수직으로 발사된 직후 90도로 방향을 틀어 낮게 날아오고 있는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영상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발사 직후 수직으로 꺾어져 요격하는 모습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궁은 적 고기동 대함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측 추력기를 활용한 급속한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측 추력기는 천궁이 국산 요격 미사일 등에도 장착돼 있으며 러시아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년 전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K 순항 미사일이 발사 직후 90도로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한 뒤 비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해궁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617억 원을 투입해 국방과학연구소 ADD과 LIGNX1 등이 개발했습니다. 음속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최대 20km 떨어진 적 항공기나 대함 순항 미사일 등을 격추할 수 있는데요. 해궁은 2021년부터 대구함과 마라도함 등에 배치됐으며 신형 호위함, 차기 한국형 구축함 KDDX 등에 2036년까지 7,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배치될 예정입니다. 길이 3.08m로 한 발당 가격은 10억가량입니다. 함정에 한국형 수직 발사기 KVLS에 4발씩 탑재됩니다. 해궁은 음속 이하 속도의 아음속 대함미사일은 물론 마하이급의 초음속 대함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궁이 초음속 대함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것은 이중 탐색기 등 정밀한 유도장치 덕분이다. 해궁은 무선 주파수 RF, 연령상 IIR 탐색기가 함께 장착돼 있습니다. RF 탐색기는 미사일 앞부분, IIR 탐색기는 미사일 앞쪽 측면에 부착돼 있습니다. 특히 밀리미터파 레이더 센서 기술을 활용해 적 미사일 탄두부를 근거리에서 정확히 식별, 직접 요격 히트-킬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함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군과 수중 유도무기 중월의 II 범상어의 2차 양산이 본격 시작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일 해군 및 범상어 2차 양산을 위한 통합 착수회의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작년 12월 LIGNX1과 해궁 3,508억 원, 범상어 3,198억 원 등 총 6,700여 억 원 규모의 2차 양산 계약을 각각 체결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해궁은 함정을 위협하는 대함유도탄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함정방어 유도무기로서 미국 레이시온으로부터 도입해 운용 중이던 RAM을 대체하기 위해 2018년 국내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또 범상어는 원거리에서 적 함정을 공격하는 수중 유도무기로서 2019년 국내 개발에 성공한 무기체계입니다. 범상어는 기존 중어뢰보다 속도 탐지 능력 및 사거리 등이 향상됐습니다. 두 무기체계는 작년까지 1차 양산이 진행됐고 품질 인증 사격 시험 및 야전 운용 시험을 거쳐 최초 전력화를 완료했습니다. 해궁은 앞으로 2차 양산을 통해 해군 호위함 구축함 등에 순차적으로 탑재되며 함정 생존성과 직결되는 근접 방어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범상어는 해군 잠수함 장보고 IIIII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군 당국은 이를 통해
적 잠수함 수상함에 대한 원거리 공격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민규 방사청 유도무기 사업부장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유도무기를 적기에 생산에 전력화함으로써 우리 해군의 첨단 전력 증강에 기여하고 높은 국산화율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전문 매체인 네이버 뉴스 네이버 누즈에서도 이 소식에 크게 기사를 내며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해군과 범상어의 본격 2차 양산이 시작된 가운데 특히 최근 해군의 사격 시험 장면이 이례적으로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통 시범 사격 장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데 이번에 방사청이 공개한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오늘은 최근 공개된 해군의 놀라운 시범 사격 장면을 전달드리며 해군이란 무기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에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과 인근 해역에서 실시된 해군 품질인증 사격시험 성공 장면이 이번에 방사청을 통해 최초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품질인증 사격은 성능이 연구개발 단계를 지나 양산품에서도 동일하게 성능이 나오는지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해군 미사일이 대량 양산으로 가는 직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발사 시험은 해군에 배치된 대구급 차기호 위함에서 실제로 발사가 진행됐으며 1차, 2차 모두 성공했는데요.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미사일 해궁이 드디어 위용을 드러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국내 개발 유도무기의 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지며 해군 함정의 기본적인 방어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해군의 실사격 모습을 직접 본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 방산업체들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해군의 우수한 품질을 검증해낸 것입니다. 이 영상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응원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름도 멋있는 해군. 격추 장면을 보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진짜 시원시원하게 명중시킨의 목표물을 향하는 포물선이 너무 아름다움. 30여 년 전 고속정 탔던 수병으로서 감회가 새롭고 해군과 방사청 관계자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해군 개발 관계자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개발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애국자들이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해공이도 개발 중이라는데 LSAM 해상형을 비롯해 모두 성공적으로 전력화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해공은 대함유도탄과 항공기 공격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지키기 위한 방어용 유도무기로 대한민국 해군에서 운용 중인 RIM-116RAMROL-LING F레임 미설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는데요. 과거 우리 해군은 함대공 미사일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며 레이시온사의 SM-2 스탠다드, RIM-7C 스페로, RIM-116램을 각종 함정에서 운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산 함대 공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해군 개발 프로젝트 SAAM을 착수한 지 7년 만에 결국 해공이 탄생하게 됩니다. 해공의 모습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13년이었습니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고고도 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LSAM과 함께 해공의 모형을 전격 공개했지만 시험 발사의 실패에 양산을 잠시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테스트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기로 한 건데요. 해공은 파이어 앤 포겟, 즉 발사 후 망각 방식의 함대공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는 20여 k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공 미사일과 같은 액티브 레이더 유도와 적외선 탐지기를 장착하는 이중 탐지기 체계를 갖추며 프랑스 미카 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미사일 발당 가격은 10억여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급의 외국산 함대공 미사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양산에 들어갈 경우 해외 수출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각에서는 해공에 대해 불안한 시선들이 존재했었는데요. 과거 시험평가 과정에서 해공이 기록한 명중률이 완벽하지 않았고 초음속 대함 미사일 요격 능력 실험을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해 찜찜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격 시험 장면을 당당히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킨 것입니다. 공개된 해공의 스펙을 보면 우려와는 전혀 다르게 대규모 수출까지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해공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적외선 센서와 레이더 센서로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탐지하며 추적 요격하는 이중 탐색 기능을 갖췄습니다. 즉 다변하는 해상 환경에서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겁니다. 해공은 크기도 작아 수직 발사관 하나에 4발이 탑재되며 특히 수직 발사 방식을 채택해 함정의 기동 상황과 표적 위치와는 무관하게 전방위 발사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밖에도 필요시적 함정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돼 유사 무기체계 대비 방어 능력이 향상된 대공유도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은 마하 3급의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에도 전격 성공하면서 해군과 CIWS-2로 더욱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LSAM으로 장거리 대공방어를 하고 해군과 한국형 CIWS-2로 중간 단계와 종말 단계 방어망을 구성해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험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방공미사일 수준은 매우 처참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이 자화자찬하는 55형 이지스급 구축함의 경우 크기만 크고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배수량이 13형티에 달하는 55급에 장착된 함대공 미사일이 우리 대구급 호위함에 장착되는 것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 해군의 최신의 전투함이자 최대급 수상 전투함인 55형 구축함의 함대 공미사일 실사격 훈련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55형이 함포 사격을 하는 모습은 진작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적이 있었지만 함대 공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은 이번에 최초로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이번 실사격에 쓰인 미사일은 중국이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베껴다 만들었지만 가장 초기 버전인 1970년대 수준으로 복제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제 S-300의 기술을 원천으로 했지만 최신 모델이 아닌 예전 모델로 잘못 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방 수직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정체조차 불분명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수준을 보면 아무리 최신형으로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우려스럽진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만든 부분이 있지만 현재 업그레이드된 기술 수준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편 해군은 개량 버전을 만들어 한국형 아이언돔까지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요격 기술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수준을 자신감 있게 드러낸 겁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우리 군이 북한의 방사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하기로 한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 체계의 요격탄으로 해궁을 개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란 북한이 자주포와 방사포를 비롯한 장거리 공격용 화포를 총칭하는 용어인데요.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형 아이언돔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한 장사정포 요격 체계의 경우 장사정포 중에서도 일종의 다연장 로켓포인 방사포 요격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사시 북한이 한 번에 수백 기 이상 발사할 방사포에 대응하고 주요 지역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요격탄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궁을 개량해 장사정포 요격 체계의 요격탄으로 쓰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해궁을 개량할 경우 이점도 많습니다. 먼저 검증된 기술을 쓸 수 있어 요격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고 사후 관리를 위한 부품 확보, 정비 인프라 운용 차원에서도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궁은 적외선 탐색기와 레이더 탐색기를 복합적으로 탑재해 다중 모드로 표적을 추적하는 미사일이라 정밀도가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기존에 지대 공미사일이 있지만 함대공 미사일 해궁을 방사포 대응용으로 개량하려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결국 해궁 미사일이 해상은 물론 수도권의 방패까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궁으로 인해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이 강화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초의 함정 방어 유도무기 해궁의 본격적인 활약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 어느 어떤 나라보다 핵추진 잠수함의 열과 성을 쏟았던 중국이 최근 멘붕에 빠지며 혼란스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지난달 중국의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부근에서 사고가 났다는 보도가 퍼지며 중국 해군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앞서 대만 언론들은 최근 포엑스 라이브 포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중국 해군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인근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미확인 소식이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언급된 중국 핵잠수함은 93형 상급 공격형 핵잠수함으로 여기에 탑승한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만 국방부 술리팡 대변인은 대만 해협 인근 모든 해공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중국 핵잠수함 사고 내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유시보는 지난달 23일 미 공군의 핵탐지 정찰기 WC-135 콘스턴트 피닉스가 동남아 해역에서 북상해 사고 소문이 돌던 지역을 비행했다며
중국 핵잠수함의 침몰이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은연중 내비쳤습니다. 사실 중국도 핵잠수함은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100% 정확히 확인할 순 없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핵잠수함 사고 소식이 올라오고 있어 유언비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이번에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이를 쉬쉬할 수밖에 없는 건 94명 상급 핵잠수함이 중국 해군이 보유한 최신형에다 미 항모전단에 큰 위협이 되는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어 전력상 비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 테크놀로지는 상급을 중국의 2세대 핵추진 공격 잠수함으로 평가했는데 매체에 따르면 94명 상급 잠수함의 선체는 물방울 구조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94명 상급 길이는 107m, 너비 7.5m, 잠수시 배수량은 7000TU로 추정됐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30노트이며 승조원은 100명입니다. 무장의 경우 중국산 이글 스트라이크 18 초음속 대함 미사일, PC-8 로켓 어뢰, 창젠 10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의 어뢰관을 장착하고 동시에 최소 20발 또는 36발의 어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수직 발사 능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에 미국 잠수함 전문가 서튼에 따르면 중국 94명 잠수함의 겉모습은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과 다르지 않지만 잠수함 수는 6척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전투력 규모가 작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은 94명 상급의 뒤를 이어 성능은 비슷하지만 추적 능력이 뛰어난 95형과 96형 수급 핵잠수함을 배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민해군의 수중 전투 능력은 러시아 아쿨라급 핵잠수함과 대등한 수준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중국 핵잠수함 침몰과 관련해 초유의 관심사는 핵 유출 여부입니다. 최근 자유시보는 대만 내 63개 환경방사선 관측소 중 이상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해역 방사선 배경도 정상 범위에 있어 루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왕충더 대만 국가에너지위원회 대변인은 핵잠수함이 침몰하면 핵 누출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고 국방부 순리펑 대변인 역시 합동정보를 통해 대만 해역 주변을 면밀하고 주의 깊게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잠수함은 비밀 수중 무기로 놀라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심각한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도 잠수함 함대의 생존율이 해군에서 가장 낮았으며 역사상 유사한 비극적인 사건이 유독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잠수함 사고가 발생하면 선체가 심하게 침수되고 심지어는 배 전체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중국 핵잠수함 침몰설이 대만 언론을 통해 퍼진 가운데 최근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 산터우 앞바다에 가까운 대만 남서쪽 해상에서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예인선 항공 사진을 입수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잠수함 연구원이자 관찰자인 서튼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만 해협에서 인민해방군 해군의 공격 핵잠수함과 관련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수의 구조선이 모이는 장면을 공개해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미국의 핵탐지 정찰기가 사고 소문이 났던 대변 해협과 중국 연안 주변에서 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대응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WC-135계열은 핵탐지 전문 특수 정찰기로 동체 옆에 달린 대기 표본 수집 장비로 공기 중 원소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 핵사고 판정에 활용됩니다. 이런 이유로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이 WC-135를 통해 중국 핵잠수함 사고로 핵 누출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핵잠수함이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났는지, 실제로 사고가 났다면 피해 규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등 중요하게 따져야 할 게 많지만 국제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인데요. 사고 장소가 왜 하필 대만 해협이었는지, 양안 전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안보 이슈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중국과 대만 사이는 최근에도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라 우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6월엔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과 캐나다 호위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자 중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의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미 해군은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과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몬트리올이 국제법에 따라 공해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적용되는 해역에서 정기적인 대만 해협 항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미국 군함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대만 해협을 통과하지만 다른 동맹국 군함과 함께 대만 해협을 통과한 건
이례적이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중국 인민해방군 스이 대변인은 미국이 악의적으로 지역의 평화를 파괴해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캐나다 군함이 대만 해협을 동거할 때 중국군 군함 한 척이 미 구축함에 140m 이내로 근접했고 함수 앞으로 끼어드는 위협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미 구축함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10노트로 속도를 낮추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추가로 이어질지 엄청난 긴장감이 감돌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의 최신형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인근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태국이 그야말로 경악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앞서 태국이 중국산 잠수함을 선택했기 때문인데 태국은 이번에 중국으로부터 크게 한 방을 먹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앞서 태국은 2015년 중국으로부터 유한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기로 하고 1조 원이 넘는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태국에선 S-26T라 불리는 이 잠수함은 중국에서도 2006년 취역한 최신 디젤 잠수함으로 순급 잠수함의 후속 모델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대우조선해양도 태국 잠수함 사업에 뛰어들며 호평을 받고 수출할 뻔했지만 중국의 회유책으로 인해 막판의 결과가 확 뒤집히며 무산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국이 중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자마자 중국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태국이 한국을 놓친 걸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중국은 계약 조건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바꾸는 건 물론 잠수함에 독일제 엔진이 아닌 중국산 짝퉁 엔진을 넣겠다고 하면서 태국이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사실 태국은 중국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대신 엔진만은 독일 디젤 엔진을 장착하기로 계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에 들어가는 독일산 MTU 프리드리히샤펜 4디젤 엔진에서 일이 꼬였습니다. 1989년 테난먼 광장의 민주화 항쟁 이후 MTU 디젤 엔진은 EU의 대중국 수출 금지 품목에 묶여 있었지만 사실은 이 조치가 전면적인 게 아니어서 테난먼 이후에도 계속 중국에 수출됐었습니다. 실제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몇 년 전만 해도 순급 디젤 잠수함용으로 MTU사 디젤 엔진이 중국에 수출됐고 최소 26개의 MTU사 엔진이 중국 구축함에 장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중 사태가 일면서 이제 독일과 EU의 대중국 규제를 둘러싼 분위기가 강경으로 바뀌자 MTU사 역시 중국에 대한 엔진 수출을 중단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태국이 주문한 위안급 잠수함이 건조되면서 완성이 임박한 시점에 이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자국산 엔진을 대체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태국이 거부하면서 한때 계약 해지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팬데믹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잠수함 구매에 부정적이었던 당시 태국 여론마저 엔진 없는 잠수함을 산다는 것이냐며 들끓었었습니다. 하지만 별 다른 대안이 없자 태국은 결국 중국산 엔진을 탑재하는 걸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자국 엔진을 태국 잠수함에 적용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태국의 강경한 입장을 간신히 무마시킨 겁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타임스는 태국 해군 총사령관이 중국에 주문한 S-26T 위안급 잠수함에 독일제 MTU 디젤 엔진 대신 중국제 CHD-620 디젤 엔진 개량형 모델을 탑재하는 걸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태국으로선 중국으로부터 저렴하게 잠수함을 도입해 해군 전력을 끌어올리려는 잔머리를 쓰다가 막다른 길로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싼 값에 중국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한 자신들의 결정을 받아들여 불만이 있어도 결함이 있어도 어찌됐든 일단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최신 기술을 접목한 위안급 잠수함이 수출까지 추진할 정도로 기술력을 자화자찬했지만 앞서 핵잠 사고 사건만 보더라도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잠수함을 팔 순 없을 것 같은데요. 졸지에 엔진 없는 중국 잠수함을 가지게 된 태국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는 잠수함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현대전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잠수함으로 할 수 있는 임무들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많이 도입하면 할수록 전쟁을 한다고 하여도 피해 없는 아군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보다 좋은 성능의 잠수함을 개발하려고 많은 나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에서 새로운 체계의 잠수함이 개발되어 해외의 많은 군 관계자를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 어떤 잠수함인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잠수함은 수중 잠행이 가능한 함정입니다. 주력 무기로는 어뢰와 미사일이 있으며 주로 물속으로 항해하기 때문에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전략 자산으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잠수함은 동력으로 인해서 종류가 갈리는데요. 재래식 내연기관과 축전지를 사용하는 디젤 잠수함과 원자로를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있습니다. 성능으로 따지고 본다면 핵추진 잠수함이 압도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젤 잠수함은 디젤이라는 연료의 특성상 특정 기간이 지나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연료를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수중항해가 수시간에서 수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원자력 잠수함은 수개월 동안 수중항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등한 유틸성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 잠수함 전기 충전을 위해 디젤 기관을 작동시키면 수면에 노출된 스노켈 마스트의 RF 반사와 배기가스의 열선 신호로 인해 적에게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공기부료 추진기관의 연구가 이루어져 그나마 단점이 보완되었지만, 원자력 잠수함은 이러한 각종 신호들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적에게 발각될 가능성 역시 현저하게 적습니다. 하지만 해당 핵잠수함은 아무나 구입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는데요. 오직 핵보유국만이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핵보유 허가가 없는 나라는 운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핵을 운용할 수 없기에 핵잠수함을 대체하는 성능 좋은 잠수함을 개발하고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이 발표한 차세대 잠수함이 해외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리튬이온 전지로 운용하는 잠수함이 그것인데요. 리튬이온 전지로 대표되는 2차 전지 시장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가운데 방위산업에서도 2차 전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건조되는 장보고 III, 배치 II 잠수함에도 국내 기업이 개발한 리튬이온 전지가 탑재되었고,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다목적 무인 잠수정에 탑재할 2차 전지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무인 항공기인 드론이나 도심 항공교통 기체의 동력원으로서도 활용될 전망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지난 3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최근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용량 2차 전지 시제품 제작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 위탁업체를 선정해 미래 해군에서 단독으로 수중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초대형급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잠수정의 동력원이 될 리튬이온 전지 제작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단위 전지와 모듈 전지, 팩 전지를 제작하고 이에 필요한 설계 지원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제작된 2차 전지에 대한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지원 용역과 모듈 및 팩의 점검을 위한 점검 계측 장비도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8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은 약 80억 원이라고 밝혀졌으며, 해당 사업은 잠수함용 리튬이온 전지 기술을 보유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실전 배치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인 장보고 III 배치 I 등 기존 잠수함은 납축전지를 탑재하고 있지만 차세대 잠수함에는 리튬이온 전지가 납축전지를 대체할 예정인데요. 2025년부터 건조되어 2028년 해군에 인도돼 최신의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 III와 배치 II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납축전지와 리튬이온 전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납축전지는 제조 원가가 워낙 낮아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지만 수명이 짧고 에너지 밀도가 많이 낮습니다. 충전 과정에서 수소가스가 발생해 발열과 폭발 위험이 있고, 수소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공조팬 등 다양한 부속 설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에 비해 리튬 전지는 동일한 부피의 납축전지보다 더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으며,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도 없기 때문에 부속 설비나 주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충전 시간도 짧기 때문에 잠수함 운용에도 상당히 유리하죠. 이로써 리튬 전지가 탑재되는 장보고 III 배치 II급 잠수함은 이제 잠항시간이 166%, 최고 잠항시간이 305%가 향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튬 전지가 탑재된 잠수함은 현재 많은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핵을 보유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전의 디젤 잠수함을 보완한 새로운 차세대 잠수함이라는 점에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차세대 잠수함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잠수함계의 새로운 판도가 뒤바뀔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역시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잠수함은 이미 이전부터 세계적인 관심이 많은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의 잠수함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날이 갈수록 진보하고 있는 것 같아. 누구보다 늦게 시작한 방산업일 텐데 이렇게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한국이 무서워지려고 해. 사실 한국은 더 많은 무기가 있는데 숨기고 있는 건지도 몰라. 한국은 옛날부터 무기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던 나라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그들은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무기가 없을 때의 무력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한국은 분명 더 나은 무기를 만들 거야라고 2년 전에 생각했는데 역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군. K 전차만 보더라도 상당히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제 새로운 개발을 해내버렸잖아. 한국은 핵을 보유할 수 없는 나라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핵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무기에 열중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옛날부터 전쟁은 인류에게 많은 과학적 발전을 이루게 했어. 물론 전쟁 자체는 아주 나쁜 거지만 말이야. 그 말에 나도 동의해. 비록 독일은 전범 국가이지만 그들의 엔진 기술과 그 외의 과학 기술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센세이션했지. 그로 인해서 세계가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야. 아니 그럼 너는 독일이 잘했다는 거야? 그럴까봐 내가 염려스러워서 조심스럽게 말했던 거야. 난 절대로 독일이 전쟁으로서 잘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런 사태로 인해서 인류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던 것만 얘기한 거야. 과학은 언제나 발전을 이루고 있어. 그리고 그 발전 안에서 더 좋은 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운데 그걸 한국은 해내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 한국 어딘가에는 비밀 연구소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누구의 기술을 따로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냈지? 리튬 전지는 이미 미래의 새로운 동력원이야. 물론 그런 동력에 대해서 누구나가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그걸 실제로 해낸 건 한국이 처음인 것 같아. 한국은 디젤 잠수함의 단점을 제일 빨리 꿰뚫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잠행을 늘릴 수 있을까 연구했던 것 같아. 그리고 마침내 그 해답을 찾아버린 거지. 일찍이 일본과 미국이라는 선진국의 나라가 있지만 그 누구도 먼저 하지 않은 걸 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야. 한국은 이외에도 다양한 무기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지 않아. 한국의 무기들 중에 몇몇 미사일이나 포탄은 미국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인 것도 많아. 그런데도 그런 무기들이 생각보다 저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 사실 한국인들은 자랑스러워해도 되는데 말이지. 휴전 중인 나라 중에 제일 강력한 나라이고 그러면서도 제일 휴전 국가 같지 않은 분위기의 나라야. 저런 나라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걸까? 정말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놀랍게도 북한은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아. 그리고 그건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지. 오히려 북한보다 러시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지. 정말 반전이야.